디자인그룹 아침에 김한 대표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김한 대표님은 그 스마트 오피스 레볼루션 책자도 쓰셨고요. 그 스마트 오피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사무소 오피스분들의 이제 어떤 스마트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많이 들어보시고 활용하실 수 있는 좋은 유익한 강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디자인그룹 아침에 김한 대표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2년 만에 기업 강좌가 다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답답하셨지만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는 사람들이 많이 두려웠던 시절인 것 같습니다. 제가 스마트 오피스로 책을 한 5권 정도 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어떻게 변화를 할까? 우리의 일하는 모습과 또 4차 산업혁명은 어떻게 바뀔까? 고민을 하면서 코로나 2년 사이에 이제 준비를 해서 교보문고와 일단은 책을 이제 발간한 지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반갑습니다. 그래서 서점에 보면 있으시고요. 오늘은 제가 한 5권 정도를 준비했습니다. 혹시 궁금한 내용이나 책이 꼭 필요하시다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5권에 한해서는 제가 제공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목을 보시면 판이 바뀌는 4차 혁명 시대 스마트 오피스로 새 판을 선점하라, 이렇게 이제 작은 제목이 나오고요. 도대체 판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 거지? 우리가 지금 산업혁명을 1차, 2차, 3차를 거치면서 생소하게 질문도 던지시고 또 하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보시면 이제 요새 스마트 오피스 트렌드가 사무실이야 도대체 일하는 공간이야 할 정도로 굉장히 다양하고 인테리어 수준도 뛰어납니다. 저희가 했던 현장들이고요. 이게 다 일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 환경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죠. 일하는 공간들이. 보시면 한번 스마트 오피스가 기존의 기업들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환경들이 잠깐 살펴보고, 그래서 스마트 오피스에 대해서 제가 강연을 하거나 아니면 담당 팀들을 만나면 이야기가 굉장히 분분하세요. 심지어는 저희가 한국 전력 쪽에 프레젠테이션을 했는데 갑자기 하루 만에 이제 심사위원이 오셔서 심사를 하시는데 질문 사항이 상당히 공간을 다루면서 기업 문화를 다뤄야 되는데 계속 IT 시설은 어떻게 되느냐, 첨단 장비가 사무실에 어떻게 구축되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하셔서 당황스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오피스 하면 보통 이제 스마트 오피스를 치면 이렇게 검색이 됩니다. 도심에 있는 사무실로 출근하는 대신 원격 근무가 가능하도록 주거지 인근에 마련된 IT 기반의 사무실. 그래서 주로 이 내용을 보고 스마트 오피스는 IT 기반의 사무실이다. 그냥 첨단 장비, IT 기반이 쭉 깔려 있으면 스마트 오피스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그냥 재미로 손 한번 들어봐 주시면 정답은 없는데 스마트 오피스는 IT 기반의 사무실이다. 네, 제법 여러 분 계시고, 스마트 오피스는 자율자석제다. 이제 기업들이 많이 도입을 해서 내 자리가 없이 자유롭게 막 근무하면서 앉는 곳이다. 자율자석제다. 네, 또 여러분도 계시고, 혹시 뉴요크는 스마트 오피스다? 뉴요크 혹시 아시죠? 요새 굉장히 많이 이슈화되고 있는 공용 오피스로 많은 기업들이 이제 거점 오피스를 많이 활용하는 뉴요크는, 혹시 뉴요크에 대해서 아시는 분 한번 손을 들어주시면, 가보셨거나 들어본 적이 있으시면, 네, 알겠습니다. 또 카페나 커피숍 같은 인테리어가 되어 있다면 스마트 오피스다. 그래서 대략 스마트 오피스에 대한 인식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 정도 선에서 이제 사회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조금 스마트 오피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제 깊은 인식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게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자녀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이들도 있고 또 굉장히 사회적으로 바뀌는 환경 안에서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될지, 진로를 어떻게 정해야 될지, 세상은 어떻게 변하는 거야, 뭐 이런 거에 대한 호기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 저하고 같이 강연회라든가 지식에 대한 전달보다는 같이 통찰을 해보는 자리가 됐으면 싶습니다.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늘 우리가 지금 알든 모르든 계속 정보가 들어오고 깊게 생각을 안 했는데 또 머리를 한번 스치고 지나가면서 어떻게 변할 거야? 나의 앞으로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녀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어디까지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한번 가져보는 자리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질문에 대한 거, why에 대한 부분들은 살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질문의 질이 그 사람의 질이다. 자기가 평상시에 어떤 질문을 가지고 있고 자기 자신한테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질문의 사색의 정도, 답을 찾고자 하는 열망에 따라서 그 사람의 앞으로의 질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것들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하는 기술이라는 책도 요새 많이 나오더라고요. 서점을 보면 이게 질문이 꼭 기술이 필요한가 하는데, 서점에 가셔서 혹시 올바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방법, 내가 삶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이런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굉장히 익숙한 시대인데 거기에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에 따라서 답은 늘 다른 답으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우리 삶에서도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사담적으로 좀 말씀을 좀 잠깐 드리려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냥 제가 이제 성당을 다니는데 어렸을 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저한테 능력을 주신다 그러면 나는 어떤 능력을 갖고 싶을까? 굉장히 힘이 센 어떤 삼손 같은 능력을 갖고 싶은 걸까? 그래서 성경의 내용들을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그래도 찾다 지혜를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고등학교 시절에 들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제목이 저에게 지혜를 좀 주십시오. 그래서 그 지혜를 얻는 방법이 뭘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도대체 지혜는 어떻게 되는 거지? 지혜라는 게 뭘까? 지식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굉장히 오랫동안 사색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질문도 찾아 헤맸고, 심지어는 시골에 있는 노인인데도 불구하고 대학을 나오거나 그렇지 않은데 굉장히 지혜로운 분들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선조 중에서도. 근데 오히려 굉장히 학식이 높고 많이 배웠는데도 지혜롭지 않은 분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을 합니다. 우리의 옆에 있는 상사분이나 또 우리의 어떤 근처에 있는 분들도 보면 이 도대체 지혜는 뭐야? 그래서 우연히 제가 멘토처럼 여기신 분한테 질문을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울 수 있냐고 여쭤봤던 적이 있어요. 근데 대답을 안 해주셔. 한 번은 그냥 고생을 하면 된다. 고생을 하면 지혜로워져? 그럼 어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 번은 사정을 해서 의식대정을 아주 번하게 하고 진지하게 물었죠. 나는 어렸을 때 고민이 많았다. 그래서 기도 제목도 지혜를 어떻게 얻는 거였느냐. 그래서 그분이 조심스럽게 좀 어려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냐면 그 몇 문장이 제 인생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 문장을 제가 잠깐 소개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뭐냐면 그분이 하신 얘기가 우리의 인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거꾸로 우리의 관점은 높아지고 관점이 높아지면 우리는 멀리 볼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래서 인식을 깊이하면 깊이할수록 낮아지면 낮아질수록이라는 단어가 처음에는 어떤 생각을 할 때 곱씹어서 낮아진다는 게 뭐지, 깊어진다는 게 뭐지를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A형은 지랄나죠. 뭐 B형은 뭐 나쁜 남자야. 뭐 이런 것처럼 혈액형에 대한 부분들이 그 피해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좀 깊이 인식을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게 될까? 훨씬 더 얼마 전에 제가 한 달 전에 혈액 검사를 받았는데 혈액으로 굉장히 많은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더라고요. 혈액 검사를 하고 해서 종합 검사를 하고 해서 근데 그거를 보는 전문가들 인식이 깊고 공부를 그 분야에 굉장히 깊은 분들은 어떤 혈액에 대한 관점을 놓고 혈액만 봐도 이 사람의 건강이 어떤지를 통찰할 수 있지 않을까 한 분야에 대해서 깊어지면 그래서 인식이 깊어지면 질수록 낮아질수록 우리의 관점은 높아지고 관점이 높아져야 멀리 볼 수 있어야 지혜로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또 했던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혜를 얻는 방법을 그렇다. 그래서 사실 이 스마트 오피스에 대한 것들도 저희가 한 10 몇 년 전부터 이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우연히 고민했던 이유는 출퇴근하는데 2-3시간씩 버리고 퇴근하는데도 한 2-3시간씩 버리면서 5시간을 낭비하면서 회사에 근무하고 삶의 질이 떨어지는데 이것이 재택근무로 돌아가서 집에서 일하면서 할 수 있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 고민했습니다. 그게 스마트폰하고 연결들어서 지금은 리모트 워크라는 것, 재택근무를 많이 경험해 보셨고 우리는 그런 시대를 이제 앞두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철학적인 얘기를 하시지만 한 번 더 이거 굉장히 또 중요한 질문을 하나 저는 또 하게 됐어요. 스마트 오피스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어쩌면 연관이 되어 있는 이야기일 수 있어가지고 저는 됐어요. 무슨 또 질문을 가지기 시작했냐면 존재에 대한 질문. 그건 뭐냐면 나는 누구지?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누굴까?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있는 마하리시라는 분의 책을 이제 보면서 내가 아닌 것들을 다 걷어내기 시작하니까 좀 답을 그러니까 좀 이 얘기를 하면 한참 기니까 결론적으로는 의식, 인식, 자기를 바라보는 자아의식에 대한 부분들이 발달될 때 자기를 어떤 이렇게 존재에 대한 부분을 찾아낼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얘기를 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올바른 질문을 던질 때 질문에 대한 부분을 찾을 수 있다 해서 스마트 오피스에 대한 질문을 일단 던졌고 거기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오피스는 보시면 여기 4가지 스마트 오피스의 사분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왜 해야 되지? 그리고 어떻게 하지? 그리고 공간은 어떻게 작용을 하지?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스마트 오피스, 휴먼 이노베이션, 즉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야지 인식이 바뀌어야지 스마트 오피스는 바뀐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고요. 그러면 숲을 나와서 숲 밖에서 4차 산업혁명은 왜 지금 도래했고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포물선 하나가 그려져 있고요. 우리는 1차 산업혁명 대량 생산을 체계를 통해서 2차 산업혁명 전문 지식과 어떤 그런 걸 4차 산업 정보화혁명을 거쳐서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좀 시작을 했다 그러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술경제 시대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즉 예측이 가능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기업도 또 한 100년 정도 돼야지 무엇인가 좀 전통이 있고 기업이 잘 성장하는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산업주의,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만들었던 자본주의가 굉장히 발달이 됐었죠. 자본주의. 그러니까 자본주의라는 건 얼마 전에 제가 그 다큐멘터리에서 보니까 자본주의는 이론상 200년 탄생한 지 200년이면 망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200년 동안 성장을 계속하면서 제로가 성장이 멈춰버리는 순간 자본주의는 붕괴가 됐다. 그런데도 자본주의가 200년이 흘렀는데도 붕괴될 생각을 안 하고 지금도 무엇인가 새로운 방법을 찾아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도래를 하면서 우리나라도 피해를 봤었죠. 자본주의가 성장하는 과정 중에 자원을 함께 하느라고 제국주의가 발달을 했었고 제국주의의
그 열강의 그 어떤 틈바구니에서 우리는 36년이라는 굴욕을 겪었었죠. 그리고 이제 3차 산업혁명이 끝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자본주의는 멸망하지 않고 새로운 도약을 했죠. 그리고 영국과 많은 대륙들이 제국주의라는 명목으로 식민지를 통해서 오히려 성장을 하는, 그리고 또 산업사회의 원동력을 만들어냈던 시절을 겪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산업사회에 대한 부분을 이제 가만히 고민을 해보시면, 산업사회가 막 출발하면서 도시가 형성이 될 때, 농경사회를 거쳐서 도시가 형성이 될 때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도심에는 굉장히 많은 건물들이 들어서기 시작했어요.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가장 가까운 봤던 직업 중에 하나가, 저도 이제 강원도 강릉에 있는 사람인데 고향이, 거기에 지역 유지 중에 한 분이 어느 분이었냐면, 그 당시 어린 시절에도 건축사가 굉장히 유지였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 건축사라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이렇게 굉장히 유지 대우를 받았었죠. 산업사회에서 도시들의 건축물들이 막 올라서면서 굉장히 많이 필요로 했던 인재들입니다. 근데 건축사를 1년에 1000명, 많은 때는 한 2000명씩 뽑았어요. 매년.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포화 상태가 되고 집을 다 들어서니까 그분들이 지금은 건축사 자격증을 가지신데도 불구하고 장롱 면허를 가진 분이 되게 많아요. 애쓰고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따는데도 이런 사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는데, 사실 산업사회가 만들어 놓은 이 마지막 레드오션과 블루오션이라는 얘기를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블루오션 사업을 할 것인가, 레드오션은 안 돼, 경쟁이 너무 치열해, 힘들어, 새로운 어떤 거를 가져야 돼. 그래서 레드오션 말고 블루오션 사업을 많이 찾는데, 사실 도시를 봐도 치과 병동이 건물마다 하나씩 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인테리어를 하니까 치과 하시는 원장님들이 개업하고 나서 1년도 못 버티시고 관두면서 도산하시는 병원들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산업사회가 만들어내는 전문직들에 대한 부분, 치과도 한동안은 우리 아주 어린 조카가 치규공사가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치규공 기술을 막 배웠는데 졸업하고 끝날 시점에 3D 뭘 한다고 해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마지막 3차 산업혁명이 끝나는 시점에 우리는 놓여있고, 지금 계속 성장을 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떻든 자본주의의 마지막, 우리는 많은 혼란을 겪고 있고, 100년 기업들이라고 하는 기업들이 속수무책으로 많이 무너지고 있는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대안을 찾아야 될까? 기업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 함께 한번 통찰력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에 녹색선은 3차 산업혁명이 가면서 변곡적으로 만들어냈고, 지금 새로운 이제 이렇게 분홍색 곡선이 만들어졌는데, 이거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을 1차, 2차, 3차 산업 녹색 곡선하고 연결시켜서 같이 생각하시면 해법이 안 나오십니다. 보시면. 근데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점이 분명히 도래된 거는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성장에 대한 것들을 예측을 하기 어렵습니다. 기업들을 보면 무엇인가 아이템을 놓고 한번 성공을 하면 분명히 성장의 예측을 할 수 있는데, 기하급수의 시대를 맞은 지금에는 어느 순간에 카카오 얘기를 들으니까, 카카오톡에서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서로 메신저를 주고받으면서 그냥 통신수단으로만 사용했던 것이 몇 년 안 걸렸습니다. 그냥 메일 받아보다가 그냥 메시지 받아보다가 그 안에서 서로 뭐 문자 메시지 주고받아서 굉장히 편한데 연락하면 되네 뭐 이렇게 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그 플랫폼이라는 것들이라는 용어로 카카오가 어마어마한 기업으로 지금도 사회 전반적인 것들을 택시부터 해서 많은 산업들을 이제 장악하고 가기 시작했죠.
카카오 쪽도 다음 주에 매매했다는 얘기도 있고 어마어마한 이제 그런 쪽으로 급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많은 기업들, 4차 산업을 이끌었던 원동력이 되어 있는 빌 게이츠부터 마이크로소프트 쪽부터 시작했죠. 4차 산업은 거기를 연동시킬 수 없으니까 또 구글도 그렇죠. 그러면 많은 기업들이 4차 산업의 어떤 아이템을 만드는 기반. 근데 이게 4차 산업의 끝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시작점이라고 하는 시점에서 새로운 기업들에 대한 기합 구조로 하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변곡점이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습니다. 인공지능은 어디까지 갈 것이냐? 초지능이라는 얘기도 나오죠. 인터넷이 연결이 되면서 초지능이 연결됐을 때, 그리고 초연결을 가져서 모든 컴퓨터가 서로 연결을 해서 새로운 어떤 인공지능과 만났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변곡점에 도달한다고 많은 이제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88년도에 버터만 누리세요 하는 그 회사 슬로건으로 2012년도에 도산했는데, 그때 이 과정, 디지털화되는 과정과 잠복기를 거쳐서 파괴의 혁신과 무료화하는 과정에 산술 경제로 아직은 괜찮아, 성장 가도를 보니까 견딜만해, 조금만 좀 다른 방법을 찾아. 근데 기하급수의 성장 요인을 좀 파악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결국은 지금을 보시면 카메라를 굳이 자기 돈을 주고 어마어마한 그 화소수를 가진 기능을 사시는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특별하게 어떤 필요에 의해서 사진 작가거나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런 취향이 있어서 하시는 분 외에는 대부분 이렇게. 근데 그거를 돈을 내고 카메라를 사시진 않잖아요. 여기에 보면 제가 보건데 이 산업이 발달되면서 이 무료화 과정을 거쳤던 그 상품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빠른 속도로. 저도 그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이라고 굉장히 세계적인 사전이 있었습니다. 대략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서 회사에 취업을 했던 친구 중에 하나가 브리테니커 한국지사에 들어가서 저를 찾아와서 브리테니커 사전은 필요하니까 집에 꼭 사두셔야 됩니다 하고 굉장히 어필을 많이 했던 친구 있어요. 굉장히 비싼 어떤 그런 백과사전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백과사전도 없어지고 다 여기 다 들어가 있죠. 심지어는 그 MP3라고 마이마이라고 고등학교 시절에 보면 꼭 하나씩 차고 다니면서 추억을 만들었던 그런 MP3도 이제 없어져. 근데 이런 이제 이 과정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기업들이 이제 무시를 하고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코닥도 또 그렇게 없어지는 제법 많죠. 보시면 그다음에 보시면 그래서 그러니까 스마트 피플들은 라고 하는 분을 보시면 보통 이제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애플, 보면 구글을 창업했던 베리 게이츠, 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다 살펴보면 그 사람들은 미래를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었고 또 비전이 있었습니다. 통찰력, 비전. 그 사람들도 굉장히 개인적인 성향을 보면 굉장히 자유로웠던, 자율성, 누구한테 간섭을 받기를 좀 싫어하고 자기 독자적으로 무엇인가를 막 해결해 나가는 자유로웠던 영혼들 같습니다. 자유롭고 또 상상력이 굉장히 뛰어났던 인물들. 그러니까 스마트 피플, 지금도 이제 이런 이제 그 MZ 시대들이 가지는 특징 중에 뛰어난 예전 이런 것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몰입의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일하는 시간이 정해져서 2시간만 일하고 말고 아니고 자기가 좋아했던 일, 상상력에서 무엇인가 머릿속에 그렸던 일이라면 몇 시간 며칠이고 그것이 도래할 때는 몰입을 해서 성과를 내는 그런 이제 그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오피스 보시면 스마트 피플, 스마트 문화, 스마트 오피스, 스마트 워크가 어떤 연관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왜 스마트 오피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바뀌지? 한꺼번에 바뀌냐? 이 부분들은 이제 삼성 HR위에서 지금 했던 이제 조사입니다. 조직 구조가 이렇게 바뀌고 있다. 1차, 2차, 3차 산업, 4차 산업을 거쳐서 조직 문화는
중앙 집권에서 전체 분권화로 바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직문화가 타율성과 획일성에서 자율성과 다양성으로 좀 넘어가고 있고, 조직 운영도 수직적인 조직에서 수평적과 협업을 더 강조하는 시대로 넘어가고, 노동 형태도 단순하고 복잡 노동에서 근면하는 것은 안 된다. 상상력이 오히려 중요한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재 조건도 전문성,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던 시대에서 지금 이제 창의성, 몰입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이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인재를 채용하는 조건에서 많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더십도 예전에는 탑다운 방식으로 수직적이었다. 위에서 명령을 하면 밑에 다속을 챙겨서 했던 방법에서 지금 보통은 오히려 가장 중요한 결정은 위에서 결정을 하는데, 웬만하면 현장에서 가장 말단 직원이나 사원에도 결정권을 가지고 존중해주는 시대로 수평적으로 보통 방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기부여도 예전에는 돈을 많이 받으면 되는데 이제 그걸 넘어서서 어떤 내적인 동기도 필요한 시대, 모라벨이라는 용어가 나올 정도로 삶에 대한 질도 굉장히 중요한 시대로 이렇게 이제 바뀌고 있는 시대를 가지고 있죠. 그럼 보시면 그럼 스마트 오피스를 구축을 할 때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그냥 그러니까 생각이 좀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예를 좀 들면 그러니까 조직이 대략 한 500명 정도 되는 조직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임원 본부장이 한 10분 정도 계셨고, 그래서 보통 스마트 오피스를 이해하셨던 분이 스마트 오피스는 임원이 방을 없애는 것이 주로 방이 없앤다는 패러다임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회 대표님은 그래 임원방을 좀 없애는 식으로 한번 스마트 오피스를 구축을 해보자 그랬는데, 문제는 본부장님 분 중에 한 3분 정도는 내 방을 빼버리면 나는 퇴사할 거야 라는 일에 성과를 못 내. 그래서 그럼 어떡하지? 좀 고민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간단한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스마트 오피스 구축을 이제 디자인할 때 보통 팀장은 창가 쪽에 다 앉아 있고 팀원들이 팀장 중심으로 이렇게 주 앞에 같이 함께 있어서 일하는 구조로 대부분 되어 있는데, 그 스마트 오피스는 팀장도 팀원들하고 같이 앉아야 된다더라. 근데 그 과정 중에 팀장이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거 내가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얼마나 걸렸는데 이 창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거부감,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어떻게 의견을 조율하면서 스마트 오피스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는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그 얘기를 좀 더 뒤에 자세히 드리기 전에 이제 변화관리 조직의 어떤 그런 의견을 조율해야 되잖아요. 뭐 임원 방해를 없애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아니면 평수를 줄일 것이냐, 이런 것들을 회사에서 아무도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거를 만들 때 우리가 얼마만큼 변화할 수 있을지 하는 변화관리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이제 스마트 오피스의 굉장히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죠. 그래서 하드워커를 스마트 피플로 얼마나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SOHR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라떼 문화, 좀 수직 문화, 내가 예전에는 어땠어 했는데 지금은 그게 이제 얼마나 스마트한 기업 문화로, 수평적인 문화로 바꿀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고, 공간도 예전에는 획일적인 공간이었습니다. 그냥 내 자리가 있으면 되고, 회의실이 정해져서 회의실이 소회의실이냐 중회의실이냐 아니면 대회의실이냐 뭐 이렇게 그 정도 구분, 그리고 탕비실에 있어서 커피 한잔 마시면 되는 공간으로 썼는데, 지금은 스마트 오피스는 훨씬 더 공간은 좋아지만 굉장히 복잡한 어떤 니드들에 대한 부분들을 요구합니다. 거기에는 기업마다 또 요구하는 수준과 천차만별의 어떤 그러한 데이터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적용하지? 그러고 나면 하드워커, 그러니까 열심히만 일했던 것들을 스마트워커로 바꿔야 되는데, 스마트워커에 대한 것들도 고민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 변화 관리를 얼마큼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스마트 오피스를 구축하는 데는 되게 중요한 어떤 이슈가 됐죠. 이 부분들을 해서 가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컨설팅을 기업마다 보니까 이 조금 전에 쭉 드렸던 이야기 중에
수직적인 문화라고 이제 하드 문화라고 보면 이걸 한꺼번에 스마트 오피스 문화, 수평 문화로 한꺼번에 100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것들을 전혀 아무리 뛰어난 오히려 좀 기업이 크면 크죠. 현대나 삼성이나 SK가 더 큰 기업들도 자본이 있다고 해서 이 문화를 하드 문화를 갑자기 수평 문화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S 기업도 스마트 오피스에 대한 열망이 커서 종로에 있는 서린타워가 대략 기본 큰 물건, 큰 빌딩인데 오피스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있는 것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 실무진이시고 또 시설에 관계된 분들이시니까 아마 이런 스마트 오피스를 이렇게 구축을 하실 때, 또 디자인을 하실 때, 인테리어를 하실 때 기본적인 개념, 아주 깊은 인식은 아니더라도 스마트 오피스에 대한 올바른 어느 정도 인식만 좀 있어도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좀 더 깊은 얘기보다도요. 그래서 어쨌든 한꺼번에 조직 문화가 저렇게 4차 산업에 맞는 수평적인 기업 문화, 스마트 피플들로 바뀌고 스마트 오피스로 전차하고 스마트 워크를 하고 이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버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30% 정도, 이거는 딱 정하지 않았는데 처음에 출발할 때는 한 30% 정도 만약에 자율자습으로 가는 것도 처음에 애니 능률 자율 계열사 할 때 그 대표님이 한 2,000명 정도 쓰시는 건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마트 오피스를 도입하는데 여기 여성 직원이 많으니까 대략 처음에 한 30% 정도만 자율사택을 도입을 하고 싶다. 그러면서 그럼 나머지 70%는 조사해 보니까 다 내 자리가 있어야지 일을 할 거다. 여성분들을 보면 그 앞에 이제 사진도 놓으시고 뭐 아기자기하게 많이 보니까 내 자리가 없는 걸 많이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럼 70%만 도입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런 강연회도 하면서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실질적으로 시공이 들어가고 스마트폰을 도입을 할 때는 반대로 됐습니다. 80%가 자율자택제로 바뀌었고 나머지 20% 정도만 특히나 이제 이런 큰 이제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모니터의 어떤 옮겨 들고 다닐 수 없는 부서만, 그리고 이제 경영 지원 본부들 소리가 뒤에 많이 이걸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 없는 부서만 고정자습제로 웬만한 다른 부서들은 다 80%가 자율자습으로 변동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식이 바뀌는 정도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도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오피스 공간에 대한 부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이 변화 관리 목표가 정해지고 나면 스마트 오피스는 어떻게 스페이스 이노베이션이죠. 공간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마트 오피스는 공간이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오피스라는 우리가 어떤 직관적으로 뜨는 단위가 보기에 사무실, 눈에 보이는 일하는 공간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공간이 아니라는 설명을 좀 드리려고 이제 책에도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자세히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중세 시대 제기라는 그 바이킹이 몰래 이제 좀 잘 사는 집을 그곳이라고 들어갔는데 보니까 뭔가 벽에 이렇게 황금이 딱 있어서 거기 쏙 꼭지 같은 게 있어서 돌려보니까 물이 쫙 나고 물도 부야의 시절이어서 그럼 물이 쫙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신기하다 생각해가지고 쟤를 이제 분해해서 집으로 가지고 보자기를 잘 싸서 마누라한테 당신한테 내가 귀한 선물을 줄게 그러면 딱 줬습니다. 주고 이게 뭐야? 와이프가 그러니까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보여줄게 해서 꼭지를 돌렸는데 물이 안 나옵니다. 그냥 한국기 수도꼭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오피스에 대한 본질은 사실상 좀 이제 하수는 이제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보는 게 이제 하수잖아요. 고수는 사례나 고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까지 보면서 무엇인가를 판단할 때 우리는 내공이 있다고 보고 사람이 지혜롭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스마트 오피스도 여기 오신 분들은 오늘 뭐 많이 도움이 됐을지 어떨지 모르지만 그동안 스마트 오피스는 IT 기반의 사무실이다 아니면 유업이다 아니면 자율자택제를 넘어서 그런 관념을 넘어서서 스마트 오피스는 최소한
내가 생각했던 거는 무엇인가 다르구나. 4차 산업혁명을 대응하기 위한 뭐 어떤 그러한 솔루션이 여기에 본질적으로 담겨 있구나 하는 부분만 좀 이해하셔도 아마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스마트 오피스라는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도입을 할 때 굉장히 이제 되어지는 과정하고 또 된 것하고 약간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보통 보면 이제 그런 오류를 저도 많이 듣는데 회장님이 어떤 기업 회장님이 좋은 데 많이 다니시니까 외국에 있는 기업을 한번 쭉 돌아보고 나서 실질적으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돌아보고 나서 직원한테 외국에 나갔더니 야 우리가 일하는 환경하고 달라 무슨 기업인데 야 기가 막혀. 그래서 저한테 이분은 스마트 오피스를 구축을 회장님이 하라고 얘기했어. 그러면서 회장님이 유럽에 있는 어떤 기업이었는데 그 기업을 검색해보면 이거야. 한번 봐봐. 거기에는 어떤 색깔을 쓰고 어떤 자재가 있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인테리어 방향성을 얘기를 하시는 것 같으세요. 그래서 스마트 오피스는 저는 속으로 이게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해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좀 인식이, 그러니까 어느 한 분이 마이다스 IT라고 아마 굉장히 지금 큰 판교 쪽에 있는 큰 회사인데 굉장히 이제 좀 의료 쪽이니까 좀 굉장히 많이 이제 돈을 좀 버셔서 사업을 한 20층짜리를 지시는 것 같아요. 근데 담당자가 아마 건축 설계사 쪽에다가 의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담당 본부장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회장님이 건축 설계사한테가 계속 제시하는 그 안에 공간을 보고는 계속 아니라고만 얘기하셔서 답답해서 방향성을 못 잡고 있다. 승에 떨어져야지 뭐 텁하기도 하고 건물도 올릴 텐데 모르겠다. 그래서 저를 한번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같이 회장님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건축 설계사 정도는 이제 20층짜리 건물이니까 1층 밑에는 다 지하고 1층에는 로비, 2층에는 뭐 식당, 뭐 3층은 회의실, 그리고 4층부터 마지막까지는 업무 공간, 그리고 맨 초에는 임원실. 근데 보통 이제 다 그렇게 건물을 설계를 하잖아요. 건축사들은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고. 근데 회장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는 앞으로는 본사가 내 자리를 갖고 일하는 공간을 알 것이다. 굉장히 좀 이제 뛰어나신 분이죠. 일이라는 거는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어느 공간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시대를 이제 맞이하고 있지 않느냐. 저도 보면 이제 외국계 회사들, 좀 글로벌 회사들은 이미 마이크로소프트 회사, 강남에 있는 그 회사도 직원들이 거의 출근을 안 합니다. 출퇴근 시간 자체가 없어요. 거기 자체가. 그리고 회의를 하고 미팅을 잡으면 약속을 잡아야지 회의실이 예약된 데 가서 예약하고 서로 얘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 쪽도 한국에 있는 어떤 좀 나이 분이신 분이 좀 아들을 보러 외국에 가는데 이 아들이 회사를 출근하는 거예요. 회사 관돈이야? 아니 회사 열심히 합니다. 근데 아버지와 같이 놀러 다니면서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뭐 6개월에 한 번 정도만 출근하지. 그러니까 일하는 해변을 하면서 일하지. 그렇게 이제 내 자리가 정해져서 와서 출근하는 내 자리에 와서 앉아있어야 일하는 시대는 이제 벗어나기 시작할 거다고 이제 회장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가 남을까? 재택근무를 하기도 하고 사방에서 일을 하는데 그러면 본사의 역할은 어떻게 될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사가 그러면 사람들이 내 자리를 일하러 가는 것이 아니면 어떤 컨텐츠를 담아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는 서로 관계하러 오지 않겠냐. 구글은 이미 이제 관계식으로 들어섰죠. 구글, 우리 바깥에서 보시면 굉장히 복지가 잘 되어 있는 어떤 캠퍼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구글은 거기에 보면 아주 유명한 셰프가 요리를 하면서 이제 직원들한테 요리를 나누는 관계식, 또 수영을 하고 이런 걸 복지시설이라기보다는 일은 뭐 자기 집에서 또 집중 몰입을 하는 스타일이니까 그게 되고요. 근데 어쨌든 기업에 대한 부분들은 그냥 되어지는 것과 그리고 회장님이 이제 그런 과정들이겠죠. 우리 직원들이 여지껏 가져왔던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그 되어진 것하고 또 되어진 것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린 시절에 병아리를 조그만 할 때 아마 여기도 아마 그런 분이 계실까 모르겠습니다. 어린 시절에 병아리를 이제 학교 시간에 보면 박스에다가 이제 병아리 5만원 노란 병아리, 하얀 병아리를 넣고 100원에 팔았던 것 같아요. 한 두세 마리를 가지고 집에 가면 이제 키우다가 이제 이렇게 죽어서 굉장히 슬퍼해서 집들에다가 물어주고 물었던 뭐 그런 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아리들이 이렇게 부화, 엄마 닭이, 암탉이 오랜 시간 동안 품에다가 품고 이제 부화를 하는 중에 이제 때가 돼서 부리를 이제 톡톡톡 쫀다 그래요, 안에서. 근데 쪼는 게 너무 힘겹고 좀 안쓰러워 보여가지고 껍질을 이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걔를 이렇게 걷어내 주면 좀 공교롭게도 그렇게 껍질을 깨도록 바깥에 도와준 병아리는 어느 날 못 가서 다 죽어버립니다. 그 과정 중에 아마 자연의 신비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껍질을 끝까지 깨고 나와야지 어떤 그 환경에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면역 체계도 생기고 어떤 견딜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주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기업에서 스마트 오피스를 도입을 할 때 우회분들은 그 변화되는 과정을 기다려 주셔야 되는데 이제 급해요. 어떤 때 갔더니 보고 오니까 공간이 너무 잘 돼 있어. 그냥 견학을 몇몇 분들이 구글에 갔다 와서는 우리도 구글처럼 갖고 싶다 바꿔봐. 근데 아까 이제 SK 서린타워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이제 것들이죠. 변화되는 과정에 대한 것들은 껍질을 가는 과정처럼 좀 기다려주고 고통이 있을 거라도 또 그 과정들을 서로 참고 견디면서 어쨌든 좀 새로운 변화를 시작해야 되는데 이 변화의 시대 혁신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편할 거라고 해서 스마트 오피스 도입을 하면 굉장히 좋은 것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눈에 보는 공간들이 좋아졌어? 심지어는 그것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잠깐 대략 한 6개월 전에 세종시에 있는 그 하나 쪽 그룹에서 스마트 오피스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15억을 들여서 한쪽 공간을 잘 꾸며놨어요. 근데 아무도 사용을 안 하는데 그거 공간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조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얘기를 이제 그 담당 부서하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한 부서 팀장님의 사례를 잠깐 얘기를 해주세요. 그거 했던 거는 총무부에서 아마 관여했었는데 그 팀장분이 스마트 오피스에 대해 뭐 때문에 그랬을지 모르지만 되게 그 안티하신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팀원들이 내 자리 그 자기 자리가 앞에 있으면 거기서 일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그 공간으로 가서 내 밖에서 벗어나서 거기서 일할 때는 무슨 일을 하는지 기한서 올려서 자기 사인을 받고 거기를 가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굳이 그 공간에 사인까지를 받아가면서 공간을 갈 필요가 있을까 저기 싫어하는데 인사고과도 영향을 받는데 그래서 그 스마트 오피스를 어떻게 바꿔 저건 아무리 공간을 첨단으로 해도 저기를 못 가겠구나 저 팀들은 그런 사례들 맞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많이 벌어지고 있는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마트 오피스를 스마트 오피스를 한꺼번에 다 100%로 공간을 못 바꾸니까 시범적으로 해서 한쪽 공간을 자유롭게 만들어보자. 근데 사람들이 예전에 일하는 공간에 앉아있으면 진도가 안 나가더라도 무엇인가 한 3시간 앉아있는데 30분은 일해도 일한 것 같아요. 뭔가. 그런데 그 공간에 가면 카페처럼 느껴지고 왠지 성과가 한 어마어마하게 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있으면 눈치 보이고 내가 저만 일하는 거 아니라 휴업하는 느낌을 가지니까 거기는 아무도 잘 안 갑니다. 돈을 막대하게 드러나는데도 너무 많은 기업들이 그러니까 스마트 오피스 도입을 하는 데 대한 부분들을 어디서 많이 보긴 했는데 저게 해서 지시를 받고 떨어졌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거에 대한 부분들이 내부적으로는 문화적으로는 한 번도 동료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되어지는 것과 되고 있는 것들은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오피스
스마트 오피스, 스마트 피플들의 전쟁이 시작. 인재 전쟁이 아마 4차 산업혁명에는 사실상 기업들의 인재 전쟁이 시작이 됐다고 봐도 저hal이 아닙니다. 인재를 보유한 기업들이 어떻든 땅 따먹기에서 유리하잖아요. 사실 저희가 어릴 때 삼국지를 한 35만 읽으면 굉장히 인재를 하는데 전략적으로 해서 우리 어린 시절에 선생님이 고등학교 시절에 해서 그걸 소설책을 한 번은 그냥 어떻게 읽었는데 다시 한 30번 읽기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한 2년 전인가 왜 이렇게 TV에 대하 드라마처럼 한 30편짜리 60편 해서 삼국지라는 그 시리즈로 나오는 중국 드라마를 한번 봤는데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거기에 제갈공명을 얻는 과정과 또 이런 과정에서 인재들이 한 명이 역사를 새로 써나가는 과정,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보면서 야, 인재 한 사람이 저렇게 큰 역할을 하는구나. 지금도 많은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술에 대한 부분들, 스마트 피플들은 굉장히 이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라든가 이런 어떤 스티브 잡스라는 뛰어난 어떤 나름대로의 이런 이제 자율성과 지금은 이제 MZ세대들은 젊은 친구들은 굉장히 많이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율성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는 몰입을 하고 틀렸다 그러면 바로 들이대고 또 똑똑한 친구들은 협업도 잘하고 창의적이고 모든 게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피플들의 공간, 결국은 우리가 스마트 오피스를 하려는 일도 그런 인재들을 어떻게 많이 영입을 하고 그런 인재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조직도 어떤 스마트 워크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갖기를 원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통 공간을 저희가 디자인할 때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키워드가 동화, 소통, 협업, 혁신이라는 키워드를 굉장히 이제 중요시하게 해서 디자인을 잡습니다. 그래서 저게 무슨 디자인하고 무슨 연관이 있을까 고민하시지만 사실 저 동화, 소통, 협업, 혁신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기업 내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소통을 하기 위해서 소통을 해라, 그리고 협업을 해라는 이야기 나오는데 아버지가 아들하고 이렇게 소통이 잘 안 돼요. 아버지가 아들하고 소통이 잘 안 되는데 문제는 이제 아버지가 이제 아들을 붙잡아놓고 오랜만에 소통을 한번 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서 이야기를 시도를 했는데 몇 마디 하다가 이제 싸움이 되고 말았습니다. 서로 감정만 상하고. 근데 사실 소통 이전에 이 동화의 과정은 다 마찬가지겠죠.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또 자녀 사이도 마찬가지고 서로 이제 직원들 간에도 마찬가지지만 이 관계 우선의 법칙, 동화가 되는 과정은 먼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아이들하고 대화를 나누기 전에 그 아이하고 캠핑도 자주 가주고 같이 놀아주고 함께 어떤 그런 시간을 보내줬다 그러면 대화는 소통은 자연스러울 겁니다. 뭔가 어려운 시기라도. 근데 그런 과정이 없죠. 갑자기 아버지는 하겠다고 소통을 한번 합시다. 부부가 서로 부인과 남편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 그냥 이렇게 좀 관계식을 안 갖고 잘 안 지내주다가 대화를 한번 합시다 이러면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이 부딪히니까 서로 이제 함께 외식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장난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런 시간을 갖고 나면 이제 소통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스마트 오피스 디자인을 할 때도 이 소통 공간에 대한 회의실이나 이런 것들을 잘 만들기 이전에 동아의 공간을 먼저 만듭니다. 거기에 보면 그러니까 물 한 잔 먹는 것도 그냥 목을 죽이는 게 아니라 물을 먹으러 왔을 때 동료하고 부딪혔을 수 있는 공간이고 이렇게 함께 어울려서 만나고 우연히 부딪히는 동선 안에서 이 동아의 공간은 저희가 허브존이라고 하고 통합나머지라고 합니다. 그냥 물 먹으러 오는 게 아니라 얼굴 부딪히면서 하는 구글이 굉장히 스마트 오피스를 잘 하는 기업인데도 고민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A 파트하고 B 파트하고 약간 업무 개발하는 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나중에는 협업을 해야지 무슨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는 기업 부서가 A 부서가 B 부서가 만났어요. 그래서 가운데는
아주 근사하게 스마트 오피스를 꾸며놓고 거기에 이제 카페처럼 꾸며놨죠. 그리고 복도에서 각 파트는 그 기업의 그 파트에 맞게끔 공간을 이제 일하는 공간으로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나와서 이렇게 소통을 할 줄 알았는데 여전히 이제 물만 먹고 들어가고 커피만 타고 들어가니까 고민을 했죠. 담당자가 이 A 파트하고 B 파트하고 좀 관계를 좀 좋게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을까 해서 이제 기본적인 사람의 욕구를 좀 해결해 줬어요. 어느 날 킹크랩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너희들이 개맛을 알아? 그래서 정말 맛있는 킹크랩을 앞에다 놓고 그 파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킹크랩을 먹어요. 그랬더니 그것만 까서 먹기가 뭐하니까 먹으면서 앞에 사람하고 얘기도 하고 이런 이제 과정이 이제 친해지고 킹크랩 이후에 협업을 잘해서 프로젝트를 성공했다는 그 에피소드를 봤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기업이 이제 동화의 공간을 어떻게 만들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가동하냐에 대한 부분들도 스마트 오피스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동화가 일어나면 관계 우선의 법칙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공간도 소통하는 공간 디자인도 하고 그 뒤에 소통을 통해서 협업이 일어나고 요새는 혼자서 아이디어를 가지는 게 아니라 말을 하는 사람의 말을 하면서 저도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상대방이 말을 막 하면서 자기 얘기를 정리하고 상사가 뭔가 말을 하려고 직원들이 막 말을 하다 보면 말하면서 정리가 되면서 아이디어를 듣는 사람보다도 말하는 사람이 더 정리를 잘하는 경험을 아마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마트 피플들의 공간들은 어떻게 스마트 오피스 공간들은 이런 자유롭게 하고 몰입을 하게 해주고 협업을 하게 해주고 창의성을 돋아주고 소통을 하면서 이런 공간들을 만들어 줄 수 있을까가 스마트 오피스라고 보시면 단순하게 자율작업제라는 것이 스마트 오피스를 넘어서서 또 IT 기반의 어떤 그런 것을 넘어서 가지고 스마트 오피스는 이런 관계우선의 법칙이 먼저 적용이 되는 것이 스마트 오피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창의적인 공간도 기업들이 굉장히 심지어는 그렇게 보드도 타고 다니고 소통 공간을 다양하게 운동하는 공간도 만들고 굉장히 자유롭게 해놨죠. 몰입의 공간도 이제 집중 업무실 사실 공간을 디자인할 때도 보면 이런 허브존은 좀 시끄럽습니다. 자주 만나고 많은 사람들이 입작을 하고 근데 몰입의 저런 공간에서도 몰입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독서실처럼 딱 밀폐된 공간에서 한두 시간 몰입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럴 때는 이제 좀 이제 동선에 방해받지 않고 또 하고 그러니까 심지어는 공간을 하는데 대표님이 그 대표실 옆에 약간 휴게실이 있는데 그 공간을 직원들한테 좀 복지차원에서 내놓는다고 거기 공간을 휴게실 안에 쫙 꾸며놨어요. 근데 거기는 아무 사용을 안 해요. 바로 대표실 옆입니다. 의도는 좋았는데 거기 용감하게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휴게 공간을 점유하는 것도 정말로 쉬는 공간이라면 쉴 수 있는 영역으로 그런 스페이스의 동선을 뽑아서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보통 보면 일반 기업들이 예전에 전화를 하려고 하면 복도에 서성이거나 엘리베이터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지금 이게 홈부스라고 그러죠. 홈부스에 들어가서 업무도 하는 게 조금만 크면은 거기 가서 한 30분, 1시간 몰입하는 분도 있고 화상회의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저기 들어가서 이제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로 좀 전화하시는 분은 이제 많은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는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보시면 소통 간의 다양성 예전에는 꼭 회의한다 그러면 이런 이제 사각 테이블에 4인, 6인, 8인, 11인이 둘러앉아서 회의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은 기업들이 그걸 탈피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소파처럼 편안한 이런 데서 하는 기업들은 늘어나고요. 저희가 스마트 오피스에 대한 일하는 공간에 대한 패러다임입니다. 4차 산업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셔야 될 부분들이 사실 메타버스에 대한 가상 공간이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아직은 허상이다, 쓸모가 없다, 실질적인 것은 아니다, 저것이 아직은 별 수용성이 없다. 굉장히 말이 많은 한동안 이슈거리도 됐었지만, 네,
전체적인 그림으로 봐서 자본주의 시장에서 이제 기업들이 먹거리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200년 동안면 자본주의가 몰락할 거라는 예언을 끝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가의 정치, 과학이라는 기술로 인해서 새로운 도약을 하는데 산업사회가 출발하면서 자본주의가 막 어중로 승리했던 부분은 제국주의에 대한 땅 따먹기가 대부분 이제 원동력이 되었다면 이제는 새로운 재화의 영역은 우주가 아니면 가상공간입니다. 그거는 피할 수 없는 사우드 시장이 되겠죠. 여전히 큰 기업들은 이미 이 싸움을 시작하고 데이터 전쟁도 시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실질적으로 스마트 오피스가 저희들이 이제 재택근무를 하거나 아니면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일하는 것들을 우리는 재택근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사실 리모트 워크라는 말도 많이 이제 사용하는 언어거든요. 리모트 워크는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서 아무렇게나 일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이제 휴대폰 하나면 저도 웬만한 것들은 휴대폰 하나로 이제 다 업무를 봅니다. 심지어는 제가 굳이 사무실이 아니라도 제가 이렇게 폴더폰을 산 이유도 지금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검수를 받기 위해서는 예전에는 어려운 과정을 거쳤는데 여기에 제가 어제 부산을 출장을 갔었고 부산에서 시야를 좀 검수해서 혹시 바꿀 부분이 있으면 봐주세요. 그럼 제가 부산에서 이 헤드폰을 열고 도면을 열어서 엽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펜을 꺼내서 몇 가지 수정을 해서 바로 보내버리면 거기서 이 처리해서 또 저한테 보내는 형태를 띄고 있죠. 사실 제가 여기 오늘 강연 이 자료도 그전에는 다른 거를 보내드렸어요. 워낙 바빠가지고 못하다가 어제 잠깐 이제 수정을 해서 막 보내면서 오늘도 담당자님한테 좀 죄송스럽지만은 한 30분이나 1시간 전에 이 데이터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강의하다 보니 막 바빠서 준비를 했었고, 그래서 이것도 제가 어제 부산 출장 갔다 오다가 기차에서 이제 우리 담당자는 디자인을 바꿔서 이렇게 넣으라 그래서 아주 정말로 아직 오픈한 지가 1시간도 안 되는 자료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담당자님한테는 좀 약간 죄송스럽게 이런 뭐 보안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실질적으로 저희가 스마트 오피스에 대한 일하는 공간을 분석을 할 때 많은 기업들이 어디까지 생각을 하고 있냐 하면 가상 메타버스 오피스를 본사로 두는 기업들도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허상의 실질적인 사무실에 보이는 오프라인의 사무실을 일하는 공간이라고 해석을 하지 않고 가상 오피스, 즉 가상 오피스의 메타버스 영화처럼 가상 오피스가 본사입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것들은 우리가 본사에서 일하다가 가상에서 이런 이제 바깥에서 만나는 것들은 리모트 워크, 재택근무라고 하는데 이 기업은 거꾸로죠. 가상의 본사가 있고 거기에 내 책상 내 자리에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쓰는 게 준비가 되고, 그리고 나서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거는 재택근무, 리모트 워크. 이런 기업들이 존재하느냐? 굉장히 많이 탄생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쪽으로 스타트업 기업들도 늘고 있습니다. 이 탄생의 리모트 워크 공간, 코로나가 만든 또 하나의 어떤 기업의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스타트업 기업들이 서로 대면을 못하니까 그런 기업들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의외로 그러니까 오프라인에 있는 기업들 대부분 우리가 기업이라 그러면 본사를 가지고 기업들이 움직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떤 패러다임은 그래 앞으로는 아까 그 회장님 얘기하신 대로 본사는 일하는 공간이 아니고 서로 동화되고 관계를 맺기 위한 공간으로 바뀔 텐데, 심지어 보험회사 중에 하나가 라이너 생명인데 거기가 한 3년 전에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떤 보험은 주의사 주부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본사에 혹시 컴퓨터로 다 해결하니까 거기에 뭐가 있냐면 여성분들을 위해서 지하에는 영화관, 그리고 그 바로 위층에는 도서실, 그리고 또 바깥에 이제 그런 내과나 여성들은 이제 내과나 뭐 피부과를 가야 되는데 예약하기 어려운데 실질적으로 의사분들을 채용을 해서 그 공간에다가 다 세팅을 했어요. 또 심리, 그러니까 거기에는 직원들만 사용하는 전문 그 의사들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 회사에서 운영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일하는 공간이라고 하면 일을 위해서 공간들을 본사를 운영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렇게 구글처럼 거기에 심지어는 어떤 기업들은 한동안 있었는데 수영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수영하러 오는데 관계실 보고 이 일은 다른 장소 어디에서나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본사의 역할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요거를 넘어서서 앞으로는 가상 공간도 본사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것도 4차 산업혁명이 그려내는 그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전혀 다른 기업들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고 또 새로운 기업 문화를 만들기를 원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다 따라갈 수는 없고 기업이 가고자 하는 기업 문화에 대한 맞춰서 우리의 경쟁력을 갖추는 특색은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를 고민을 하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전의 방식은 그냥 그대로 머물러서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 더군다나 그런 기업의 환경에서 일하는 인재들은 이렇게 딱 닭장처럼 딱 갇혀있는 공간에 딱 앉는 순간 머리가 수동되어 버립니다. 그런 인재들. 왜냐하면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데 그러면 지금 가진 사람으로 우리는 기업을 문을 닫으려 그러면 이제 생각을 안 하셔도 되는데 이제 막 자라면서 MZ 시대로 우리가 일하고는 그런 사람들의 특성들을 고려하고 기업이 더 많은 인재들이 도입이 돼야 새로운 경쟁력을 가지고 글로벌 경쟁으로 갈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드시면 새로운 생각을 이제 할 때가 됐다고 보는 거죠. 우리 기성세대들이 기업에게 남겨줘야 될 하나의 그런 숙제가 되지 않나? 어쩌면 사명 같은 것들, 미래 세대의 그런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워킹 이노베이션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스마트 오피스를 도입을 하고도 이제 공간을 저렇게 잘 꾸며놨으니까 저절로 될 거야? 아닙니다. 사람은 그동안 내가 일하는 방법 동안 오랫동안 이제 거의 많게는 30년, 적게는 20년 동안 일하는 습관이 내 자리에서 옆에 놓고 일하는 게 습관이 됐어요. 근데 갑자기 정말로 그냥 소파 같은데 정말로 좋은 공간이 있다고 해서 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그러시잖아요. 우리 좋은 걸 막 사다 드려도 예전에 좀 안쓰러울 정도로 자꾸 안 쓰시고 예전 거 고집하시고 그걸 아끼시고 옷도 좋은 걸 막 사다 드리고 예전 것만 계속 입으시고 그거는 장롱에 놓고 불편하다고 안 입으시고 이런 것처럼 저도 이제 나이가 좀 있으니까 라떼 문화 시대인데 생각을 많이 바꾸려고 해도 사실 스마트 오피스 구축을 한다 그래서 그 공간에 자유롭게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도입했을 때 이 스마트 오피스 이벤트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카페처럼 만들어 놓고 해서 거기에 그 공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사진을 올려서 야 저렇게 자유롭게 일하는 거를 칭찬을 해줘야 돼요. 진짜 상을 주고 내 공간에서 열심히 일하는 성과라는 것보다도 저런 자유로운 공간에서 일하면서 무엇인가 능력하고 협업하고 소통하고 이러면서 성과를 냈던 사진을 막 올리고 거기에 대한 리뷰했던 것들을 잘하는 컨텐츠자가 월말이나 이럴 때 제가 이렇게 스마트하게 일해 그리고 무엇인가 문화를 바꾸는 노력했으면 상을 주고 칭찬을 해주고 이래야지 그 공간들이 활성화되면서 무엇인가 분위기가 잡지 그냥 저대로 놔두면 스마트 오피스를 하고 나서도 어떤 게 있냐면 자율사업자라고 그러면 기업들이 어디까지 노력하냐 하면요 책상에 좋은 자리는 1m짜리 보통 보면 책상이 1400 크게는 1600 좀 작은 1200인데 창가쪽에 좋은 자리에 1200짜리를 놔뒀어요. 왜냐면 그 자리만 유독히 누가 찾아가서 앉으니까. 그리고 퇴근을 할 때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이런 종이 하나 딱 놓고 가면 그 다음에 그 자리는 누가 안 앉아요. 자율사업자 앉는데. 근데 그 자리를 한 일주일만 누가 지금 높은 데 앉아있다 그러면 웬만한 사람은 강심 자리가 아니면 쌈닭이 아니면 그 자리를 거기를 차고 들어가서 앉지를 않으십니다. 그렇잖아요. 맨날 그 자리에 앉는 분이 거기 계셨는데 저분이 저 자리를 좋아하는지 알아요. 근데 굳이 그분 눈치 벗어나면 거기를 앉으려고 노력할까요?
아니 뭐 아니잖아요. 저희가 풀번을 스마트 오피스로 구축을 해서 자유롭게 해주고 그분이 보면 3개월 동안은 재무복귀했어요. 롤렛으로 무작위로 띵 돌려서 너가 정해진 자리에 가서 번호 순서대로 그냥 앉아. 사람 습관을 바뀌는 것도 스마트 오피스로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심지어는 그런 노력에 대한 부분도 그래서 이런 스마트 오피스 이벤트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필요하다. 공간을 자유롭게 꾸며놓는다 해서 아무나 다 자유롭게 그 공간에서 자유롭게 어떤 발상을 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공간 사용 매뉴얼은 필수적으로 가동이 됩니다. 심지어는 회의실이 예전에는 회의실이 부서마다 층별로 다 했는데 만약에 10층에 본사 건물이라고 하면 층에 보통 일반 기업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층에 10층짜리 건물이라면 그 층에 가장 좋은 자리는 본부장님실 창가 자리 그리고 높은 수준으로 가장 좋은 자리를 정리해요. 말단식으로 맨 밑에 기본적으로 딱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스마트 오피스 도입을 해서 그래? 그러면은 자유롭게 자리를 앉으니까 층별로 막 섞어 앉아보면 오케이 했는데 본부장님이 내 자리는 그 층에 별도로 있는 거예요. 섬처럼. 내 부서 직원은 그 층에 없습니다. 다른 층에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깨달으셨죠. 한 번은 그렇게 했으니까 아, 이게 별게 아니구나. 그리고 유한팀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스마트 오피스 도입을 할 때 그 기업이 임원실을 처음부터 없애지 않았어요. 굉장히 회의실 부족했어요. 7년 전에. 그런데 회의실 부족한데도 미국에 출장을 가면 한 달 동안 거기에 그 실이 문이 닫혀 있는 거야. 그러면 임원이 4-5명만 출장을 가면 거기에 4-5개 회의실이 생기는 거잖아요. 업무 효율이 좋으니까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갔다 와서 보고 바깥에가 굉장히 좋아하시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임원이 굳이 내 방에서 그냥 뭐 이렇게 외롭게 앉아있느니 바깥에 나가서 팀원들하고 같이 소통하고 협업하면서 무엇인가 재미도 있어질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도 나 좋아하는 것 같고 업무를 볼 때 나를 피하지 않고 아이들도 쉽게 되고 이러니까 조사를 했어요. 데이터를. 그랬더니 임원이 자기 방에 앉아있는 시간이 한 달인데 열흘이 안 되는 거야. 대표님, 임원님 이렇게 돼 있으니까 좀 임원 방이 없어도 되지요. 그러니까 아우 나 내 방 없어도 돼. 그 대신 라카나 하나 제대로 줘. 그래서 라카 주고 영화 없앴습니다. 마지막에 대표님, 최교 대표님도 야 사장실도 필요 없더라 없애라. 근데 그거는 임원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약간 상징성 때문에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대표실을 보면은 보통 좀 큰 데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한 층에 반을 대표실을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냥 자기 혼자 들어서 업무 집중할 정도로 줄여버리고 자기가 쓰는 전용 회의실도 공용 회의실로 바꿔버렸습니다. 지금 SK도 저희가 31층에 SK가 이제 본사니까 그 밑에 SK 이노베이션 뭐 자회사들이 한 5개가 쭉 있는데 31층에 그전에는 일주일에 2번 오는 임원실이에요. 제법 큰 임원실인데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예약으로 돌렸습니다. 거기에 굳이 안 쓸 때는 예약 시스템으로 다른 사람이 쓰고 이러면서 공간에 대한 예전처럼 방이 자기 주의를 대신하는 시대는 이미 많은 기업들이 벗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직책이 높고 이제 삼성도 직급에 따라 한 5년 전만 해도 상무는 10평 심지어는 아직도 이제 그런 문화가 좀 남아 있습니다. SK도 예를 들어서 본부장급이면 7평. 근데 공간이 안 나오는데도 뭐 어떻게든 쪼개가지고 7평을 만들어. 왜냐하면 담당자들이 그 7평을 만들라고 어마어마하게 힘들어하는 걸 여러 번 봤습니다. 그 방이 7평이라는 규정 때문에 이거 막 그걸 놔두게 좀 해서 어쨌든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기업이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공간 사용 매뉴얼도 기업들이 이제 회의실이 예약을 했는데 거기에 5분 이상 안 들어오면 이제 자동 이제 페널티 매기듯이 삭제되고 점수 매기는 걸로 이제 고양을 사용하고 그 공간을 어떻게 사용한다는 게 매뉴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책상에 이런 것들을 내고 퇴근하지 마세요. 아니면 물건 있으면 저녁에 딱 수거해가지고 여기 한쪽에 쌓아놓더니 찾아가세요. 이런 이제 공간 세움 매뉴얼이 있겠죠. 그리고 스마트 오피스 일문화 만들기에 대한 부분도 계속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마트 오피스 해놓고도 뒤에 대한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것들이 이런 내용 있죠. 왜 스마트 오피스를 해야 되지? 이거는 시대적인 요구입니다. 안 할 수 없는 상황. 이렇게 기업들이 다 이 방향으로 가고 있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이 되고 판이 바뀌는 시장에
여전히 옛날 방식과 하드워크를 열심히, 나는 열심히 그냥 아침에 땡 하면 9시까지 조금 출근해도 6시까지 일할래? 이거로 내가 승부를 내겠다? 뭐 그래도 승부가 아직은 좀 나는 시대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시대는 좀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떤 기업들은 이제 4일째, 주 4일째 근무로 준비하는 기업도 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올가니제이션 이노베이션을 해서 조직 문화는 어떻게 바뀔래? 변화 목표는 100%를 한꺼번에 100%를 가지 못하니까 변화 관리 목표를 어떻게 설정을 할래? 그러고 나서 그 변화 관리 목표에 따라서 팀장성을 없애고 인원수를 없애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얼마만큼 우리는 우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적용을 할래 공간을,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일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 오피스는 한 번에 끝내는 공간 리모델링이 아니라 지속 성장 가능한 혁신 모델이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첫 번째 시작할 때 무리하게 욕심내실 필요는 없으시다. 이 4가지 꼭지를 다 점검을 해야 됩니다. 사실 임원방을 없애거나 팀장을 없애는 것들에 대한 것들은 이제 사람마다 생각들이 다 다릅니다. 여기에 대략 한 80분이 앉아 계시면 80분이 생각하는 그것들이 옳다 그르다 문제가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생각하는 방법들이 다르고 일하는 방법들이 다르다 하십니다. 그거를 평균적으로 한 번에 몰아할 것이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 하고 조사를 해서 이 기업은 요 정도 휴먼 이노베이션이 필요해. SOY에 대한 버전을 데이터를 정립을 해주는 것이에요. 이 정도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올가닉 이노베이션. 우리 조직 문화가 이러는데 우리는 이만큼 변화할 수 있어 하는 올가닉 이노베이션 데이터를 버전 2.0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공간에 변하고 한꺼번에 많은 공간이 변하지 않아. 임원방이 있을 수 있어요. 10번짜리가 6번짜리 될 수도 있고, 문이 그전에는 겨울에 있는 유리문으로 바뀔 수 있고, 요 정도 할 수 있는 것이 공간에 대한 그 데이터를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스마트 워킹도 바뀔 수, 이걸 우리가 통틀어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앞으로 4차 산업을 결정짓는 것들, 왜 사피엔스를 줬던, 갑자기 생각나네. 유발 하라리, 맞습니다. 유발 하라리 교수가 얘기한 대로 앞으로의 종교는 데이터가 생길 것이다. 데이터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지금도 많은 기업들이 데이터 경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스마트 오피스도 데이터베이스화 되지 않은 스마트 오피스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스마트 오피스, 우리 기업이 스마트 오피스 도입을 할 때 SOHI, OI, SI, WI의 데이터를 점검을 하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다음에 우리가 어느 기업으로 갈래, 우리의 성장을. 그래서 SOHI, OI, SI, WI 수준을 조사해 보니까 요만큼 더 나아갈 필요가 있어. 그러면 이제 진보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데이터가 이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마트 오피스를 도입을 할 때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이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저희를 SOCI 스마트 오피스 모델이라고 그러고요. 지금까지 쭉 드렸던 내용이 휴먼 에너지 왜 스마트 오피스를 해야 되지? 이거는 이제 내용을 그 안에 자세히 보시면 직장 통찰 의식의 한방향 정렬, 우리의 생각을 한방향으로 정렬을 해야 돼. 우리는 어떤 가치로 일하는 기업이야. 그리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어. 우리 후손에게 어떤 것들을 물려줘야 돼 하는 것들을 공통으로 이제 잡아야 되는 게 SOHI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리하는 데이터. OI는 오르가니제이션 이노베이션, 기업의 여러 가지 조직 문화. 우리가 지금 수직적인 의사결정을 가지고 있는데 얼마만큼 약간 수평적인 의사결정을 방법을 어떻게 바꿔나갈래, 그리고 조직 문화를 어떻게 할래, 뭐 이런 것들입니다. 심지어는 더 크게는 인사 국가에 대한 또 고민하는 기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변화관리 가이드라인을 뽑는 거죠. 그러나 그걸 가지고 그다음에 공간에 대한 뭐 레이아웃을 어떻게 할래, 그다음에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래,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할래, 어떤 공간이 필요한데 그 데이터를 가져갈 것인가, 그리고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폰에서 무엇을 할래, 이것이 이제 버전 2.0이라는 데이터가 바탕이 돼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제가 구글을 한 버전 한 3.0 정도 되는 기업을 알고 있어요. 저희의 데이터로 보면. 그러면 많은 기업들이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스마트폰을 시작을 하고 이
사분면에 대한 것들을 고려를 해서 스마트 오피스에 대한 부분들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냥 인테리어, 어린 기업에 갔더니까 홈부스가 있더라, 복가스룸이 있더라, 뭐 다양한 회의실이 있더라, 그냥 그걸 그대로 찍어서 인테리어를 해봐 기업은 하나도 안 바뀝니다. 그냥 내 자리에 그냥 앉아있고,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팀장 한 분이 내 앞에서만 일해, 저희 하려면 내 승인을 받아 하는 순간 그 공간은 왜 저렇게 됐어? 다시 바꾸고, 그 공간 아무리 바꿔도 기업 문화가 안 바뀌면 그대로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혁신에 대한, 근데 안 할 수는 없는 시대를 이미 도입을 했어요. 새로운 모델. 그래서 우리가 버전 1.0, 2.0, 3.0, 4.0으로 가는 길을 가야 되는데 출발이 근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역량에 맞게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다음 행보를 어떻게 갈지를 고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스마트 오피스를 한 번에 끝내는 공간 리모델링이 아니라 지속 성장이 가능한 혁신 모델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종의 기업이 출현하고 있다. 당신의 기업은 어느 종인가? 그래서 사실 소행성이 지구를 공룡 시대에 사실 공룡이 어마어마하게 큰 게 지구를 지배하고 있었죠. 그러고 난데 갑자기 소행성이 지구를 충돌하면서 좀 밀접하고 좀 빠른 포유류가 살아나왔는데 그 포유류의 영향을 받은 호모 사피엔스가 결국은 그런 이제 협업하는 능력, 함께 무엇인가 고민해서 사양하는 능력으로 일단은 이 자리에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호모 사피엔스 중에 호모라는 속에 속하는 몇 가지 종이 있었다가 알았었는데 네르탈 갑자기 생각이 나요. 어쨌든 그런 종들이 있었는데 나머지가 다 사피엔스 종이 들어가면 다 멸망을 하고 사피엔스만 남았다고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새로운 소행성이 이제 지구에 다가왔습니다. 그게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기하급수 기술. 근데 오히려 저희가 큰 기업이라 그래서 부러워하지 않죠. 그런 구글 마지막 책이 보면 구글, 아마존, 현대, 삼성, 대기업 이런 큰 기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그런 기업들은 이렇게 체질 개선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근데 작은 기업들, 민첩하고 빠르게 대응하는 기업들은 살아남는 큽니다. 왜 실질적으로 경험을 했어요. 저희가 스마트 오피스를 하니까 스마트 오피스 솔루션 하는 기업 중에 발빠르게 막 지원한 30만 가지고 움직이는 기업이 있어요. 근데 SK 이노베이션은 작은 기업이 아닌데 저한테 협업을 요구했어요. 저는 잠깐 아차 사이에 마케팅을 하기에는 SK는 브랜드 네임이 더 좋다. 이 기업하고 손잡자. 그래서 제법 큰 프로젝트가 있는데 협업을 요구했습니다. 이걸 좀 대응해줘. 근데 SK에 계신 그 관계사가 그 일을 풀지를 못했어요. 위에 보고하는데 보고받고 승인 떨어지는 게 2주. 근데 타 부서에 협조 공문을 보내서 그 협업회사 그 프로그램을 다시 봤는데 2달. 프로젝트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됐냐? 의기양양하게 이 기술에는 독식할 수 있어. 근데 그 부서가 해체. 더 이상 경쟁력을 못 했죠. 근데 이런 확률들이 이제는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소지가 4차 산업화는 있다. 그 살아남으려면 스마트 피플들이 부동적으로 이렇게 자유롭게 일하면서 자기가 빨리빨리 할 수 있는 민첩하게 애자일적으로 할 수 있는 스마트 오피스, 스마트 피플, 스마트 오피스, 스마트 워크 쪽으로 무엇인가 방향 체질 개선이 되지 않으면 상당히 위험하다. 개구리처럼 따뜻한 물에 오랫동안 있을 수는 있지만 결국은 삶아질 수 있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혹시 이러면서 일단은 어떻든 좀 이제 시간 동안 부족한 것도 있었지만 스마트 오피스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가진 것만 해도 저는 이제 좀 제 역할을 다 했다고 봅니다. 스마트 오피스가 IT 기반의 사무실이 스마트 오피스라고 해석은 안 해주시면 좋겠고 뉴요크가 스마트 오피스다, 자연 자체가 스마트 오피스라는 인식만을 바꿔도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스마트 오피스는 생각만큼 그런 것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스마트 오피스는 공간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인식을 하시고 스마트 오피스는 기업 문화를 바꾸는 일 문화를 바꾸는 하나의 솔루션이다. 그리고 이 길은 무조건 가야 된다. 그리고 올바르게 도입하는 것이 맞다. 단계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일단 시간을 딱 맞춰주셨는데요. 이 책이 하시는데 이거는 혹시나 강의 좀 제가 했던 강의 좀 들으시고 그리고 조금 더 스마트 오피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좀 알고 싶다 그러시면 5분만 좀 이렇게 손을 드시면 얼마 드시지 마시고 먼저 5분 들어주시면 네네. 정해서 예. 한번 더, 예,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챙겨서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장시간 해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